가운데 불 끄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우리 괜찮으세요? 저번 시간에 기침을 배운 건 아니고 저번 시간에 사회불평등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들 기침에 대해서 좀 배울 것 같아요. 내가 기침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런 기침은 아플 때 나오는 거, 이런 기침은 창피할 때 나오는 거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회 불평등 그리고 공간 불평등 현상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생 잼민이들이 막 서로를 가지고 야 너 전거지 너 빌거지 막 이렇게 놀리는 것까지 뉴스로 봤죠. 네. 봤는데 야 진짜 창의력이 대단하더라고. 이게 딴 반 가서 물어보니까 엘사라고도 막 부른대. 엘사가 뭘까? 겨울왕국인지 알았거든. 그래서 어씨 애들이 서로 되게 이쁜 별명으로 불러주나 했더니 아닙니다. 비꼬는 별명이에요. 엘사가 LH사는 애의 줄임말이에요. LH가 뭔데? LH 우리 주공아파트 사는 학생을 그렇게 친구를 비꼬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면은 단호하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도구로 응징을 하시면은 안 되겠지만, 도구로는 안 되겠지만 절대로 여러분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꿀밤한데 말로 하세요. 말로 꿀밤 이렇게 혼내주시고,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놀리고 편가르고 구분 짓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사회가 쪼개집니다. 하나로, 그렇지, 하나로 뭉치지 못해요. 그래서 프린트 2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 이 경제적 불평등이 계속 해결되지 못하면 양극화 현상이 발생해서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양극화 현상 뭐냐? 주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 상위계층, 하위계층의 비중이 늘어나고 중위계층의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사회의 사람들을 한 세 그룹으로 꼽자면 잘 사는 사람, 그저 그런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렇게 꼽아볼 수 있죠. 양극화 현상은 뭐냐? 양극단으로 사람들이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좀 많아지고 못 사는 사람은 엄청 많아지고, 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중간에 중산층의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을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허리가 약해지면 어떻게 돼? 허리가 약해지면은 조금만 움직여도 또독또독 꺾이죠. 그런 것처럼 사회의 허리도 약해지면 사회가 꺾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미술과 어떤 친구 작품이었는데 누구였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자본주의에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는 거를 풍자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요? 노란색 배경이었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거 그래. 누구 거야 이거? 제 거예요. 저는 거야. 자 이게 여러분 양극화 현상인 겁니다. 양극화 현상. 빨개졌어. 부자는 돈에서 수도꼭지 틀면은 돈이 우르르르 나와. 한쪽에서는 이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어때요? 이 친구가 1급 500원이었나? 그 받는 개발도상국의 어린이 노동자가 지구촌 한쪽에서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도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런 게 바로 여러분 양극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극화 현상이 사회에서 심해지고 사회 이동이 어려워지면 이 경제적 불평등이 계층 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계층과 계층이 사회에서 서로 반목하고 다투다가 사회가 쪼개지는 일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제적 불평등을 반드시 해결하고 또 사회적 이동이 상대적으로 쉽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 사회 이동 여러분 처음 보시는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그렇죠, 사회 이동. 자, 근데 이거 지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사회문화 고르면 사회문화에서도 또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뭐냐? 사회이동은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사회적 위치에서 다른 사회적 위치로 옮기는 일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사회적 위치가 바뀌는 현상이 사회이동인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가난이 너무 싫어. 열심히 노력해요. 피땀 흘려서 막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문직 로스쿨 들어갔다가 거기서 뭐 변호사, 검사, 판사, 자 이런
굉장히 전문직의 그런 직업을 갖게 돼요. 그러면 뭐야? 이런 거는 내 사회적 위치와 부모님의 사회적 위치가 바뀌게 되는 현상이죠.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봐도 어때? 내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학생의 신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전문직이 되는 거는 내 사회적 신분도 점점점 바뀌어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뭐에 해당한다? 사회 이동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이동이 활발한 사회는 사람들이 사회에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요? 사회 이동이 활발하고 잘 되는 사회. 열심히 피땀 흘리면은 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전문직 될 수 있고 좋은 직업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 사회 불만이 없어요. 근데 사회 이동이 어려운 사회. 내가 아무리 피땀 흘리고 발버둥 쳐도 내가 지금 있는 사회적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라면은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죠. 사회 기득권층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갖겠죠. 그래서 사회 이동이 활발한 사회여야 사람들이 불만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회 이동이라는 게 약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사회 이동도 다른 개념들로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일단 사회 이동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뭐냐? 이동 기간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기간에 따라 사회 이동은 세대 내 이동 그리고 세대 간 이동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대 내 이동이 뭐야? 세대 내 이동? 세대 내 이동. 세대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도 자 어떤 세대로 지금 묶여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뉴스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무슨 세대라고 그래요? MZ세대라고 그러죠. MZ세대라고 그러고 여러분 부모님들은 옛날에 어떤 세대로 많이 묶였을까? X세대로 많이 묶였을 거예요. 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큰아버지 큰어머니 세대는 뭐 이제 베이비붐 세대 이렇게 많이 묶였었는데 그래서 이 세대라는 거는 약 한 뭐 3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모님 세대, 자녀 세대 이렇게 나뉘는 뭐 연령층이다 이렇게 편하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세대 내에서 여러분 세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분은 뭡니까? 여러분의 사회적 신분은 학생이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피 땀 흘려서 공부하고 열심히 그림 실력을 갈고 닦으면 어때? 여러분이 관악산이 보이는 샤자가 보이는 대학교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자 아니면은 우리 저기 예술의 전당 앞에 있는 예종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저기 신촌 근처에 있는 뭐 이화 뭐 이런 대학교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어요. 자 대학생이 되는 겁니다. 또 뭐 홍익 이런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에 가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실기 실력을 갈고 닦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졸업하고 어떤 진로로 여러분이 나갈 수 있을까요? 작가. 그렇죠. 작가도 있고. 그렇지? 자 교직. 교수님이나 선생님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그렇지. 회사원 좀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세요. 회사원들을 여럿 거느리고 있는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자 아니면은 디자이너. 우리 코코 샤넬인가? 그분 같은 굉장히 그런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자, 로또가 터졌어. 우연치 않게 산 로또가 터져가지고 진짜 모두의 꿈 건물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 다양한 진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안에서 자 여러분의 사회적 신분이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세대 내 이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세대 간 이동은 뭘까요? 세대 간 이동. 한 세대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야? 서로 다른 세대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이동. 그것을 바로 세대 간 이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하나 있었죠. 자,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농부예요. 너무 가난해. 남의 땅 농사 지어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 농부야. 근데 나는 가난이 너무 싫어. 그래서 진짜 막 이악 물고 공부해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녀는 자, 좋은 대학교 가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전문직이 됩니다. 로스쿨에 들어가서 판사가 됐다 치자.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의 사회적 신분 그 다음에 자녀의 사회적 신분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사회적 신분을 비교했을 때 일어나는 사회 이동이 바로 뭐다? 세대 간 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근데 많은 친구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부모님이 농부인데 나도 똑같이 농부가 됐어. 그냥 남의 땅 경작해서 사는 농부가 됐어요. 선생님 이거면은 그러면 이거는 사회 이동이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사회 이동일까 아닐까? 이거 역시 사회 이동입니다. 왜냐면 사회 이동은 이동 기간에 따라서는 세대 내 이동 또 세대 간 이동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동 방향에 따라서는 또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동 방향에 따라서 사회 이동을 수평으로 이동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내가 사회적 신분이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아. 수평이라는 게 여러분 양 옆을 말하는 거예요? 위아래를 말하는 거예요? 양 옆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회적 신분이 양 옆으로 움직이는 것을 바로 수평 이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얘기냐?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사회적 신분이 뭐죠, 여러분? 제 선생님이에요. 근데 내가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개원 예고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정든 자랑스러운 대개원예술고등학교를 떠나서 다른 학교로 내가 전근을 가게 돼요. 그러면은 내 사회적 신분에는 변화가 있어 없어요? 선생님이라는 신분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 사회적 위치 어때요? 변화가 있어요. 그런 이동을 뭐라고 하냐? 수평 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다른 학교로 가. 근데 내가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교감 선생님으로 승진해서 가요. 그치? 상상만 해도 기분 좋아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사회적 신분이 올라가는 거야? 그대로 있는 거야?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이동을 뭐라고 하느냐?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동인 수직 이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위로 움직이는 이동과 아래로 움직이는 이동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교감 선생님으로 승진해서 갔어요. 그러면은 상승 하강 중에 뭐야? 상승 이동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내가 좀 잘못이 있어가지고 평균사로 떨어져서 뭐가 되는 거야? 하강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방향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감 선생님이랑 돈 더 받아요. 돈 더 받습니다. 네. 교장 되면 더. 교장 선생님도 더 받을 거예요. 아마 교감 선생님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받는지는 알 수 없으나 미래의 드림이야 여러분. 드림스 컴 트루.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동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회 이동을 분류하는 기준은 뭐가 있느냐? 구조적 이동과 개인적 이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구조적 이동이란 거는 무슨 원인에 의한 이동일까요? 구조적 이동이니까 개인적 원인, 구조적 원인. 개인적 원인에 의한 이동, 구조적 원인에 의한 이동 이 둘 중에 뭐가 구조적 이동일까? 그렇지. 구조적 원인에 의한 이동이 구조적 이동입니다. 구조적 원인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사회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IMF라는 그런 엄청난 경제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IMF 때 실제로 기업들이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하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IMF 때 기업들이 부도를 내는 거예요. 우리 운영 못해. 더 이상 회사를 더 못 걸어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 회사들이 뭘 했냐? 구조조정이라는 걸 했어요. 여러분 구조조정이 혹시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대규모로 뭐 하는 거야? 자르는 거예요. 그렇지? 해고시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해고당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개개인이 잘못해서 해고당한 거예요.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았어. 그렇지? 개인적으로 업무를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무슨 원인 때문에? IMF라고 하는 사회적인 구조적 안 찔렀어. 말라가지고. 나 이거 아니야.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이런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이런 사회적 이동이 바로 뭐가 된다? 구조적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멀쩡하게 하루아침에 회사 잘 다니다가 잘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수평 이동일까 수직 이동일까? 수직 이동이 되는 거예요. 위로 아래로 내려가는 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또 보면은 우리가 개인적 이동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개인적인 이유에 따라서 일어나는 사회 이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 나는 부모님처럼 가난해지지 않겠어 라고 해서 전문직이 돼, 판사가 돼, 의사가 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순전히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난 사회 이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인적 이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류가 가시죠. 그래서 이 개념 여러분 지금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2, 3학년 때 사회문화 선택할 때 더 이 개념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특별히 이 개념은 아예 챕터가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설명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아놓으시면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이동이라는 개념까지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사회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사회가 자, 조금 더 단결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패션으로 끼고 있는 거야? 패션 아니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불평등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어떤 상태라고 배웠죠?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건 뭐야? 사회 구성원들의 위치가 평등한 거야? 아니면은 서열화되어 있는 거야? 서열화되어 있는 거죠. 1등, 2등, 3등이 갈려져 있는 게 사회 불평등이었습니다. 그러면 사회 불평등이 있으면 사회 집단을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죠. 1등과 2등이 구분되고 2등과 3등이 구분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사회가 불평등할 때 이 사회 구성원들을 어떻게 분류해야 될까라는 내용으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아저씨가 두 분이 계세요. 누구냐? 첫 번째는 독일 사람 칼 마르크스라는 아저씨, 두 번째도 독일 사람이네. 독일 사람 막스 베버라는 아저씨가 주장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 아저씨는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 좀 유명한 아저씨인데. 그렇지, 마르크스 무슨 아저씨예요? 야, 공산주의 하자라고 주장한 아저씨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봤을 때는 사회 구성원들을 구분할 땐 계급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계급은 어떤 얘기냐? 바로 경제적 측면의 불평등에 주목해서 사회 집단을 나눈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르크스 아저씨가 봤을 때 사회는 불평등해. 너무 불평등해. 근데 그 불평등의 근본 원인은 뭐야? 경제적 측면에 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사람들이 너무 불평등하게 사는 거야. 생산수단은 뭔지 기억나시죠? 생산수단 뭐요? 그렇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생산 요소 중에 뭐란 뭐였어요? 토지, 자본 같은 거를 생산 수단이라고 불렀죠. 회사, 공장, 개인의 뭐 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손발 힘들게 이렇게 힘써가면서 일 안 해도 다른 사람 착취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생산 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생산 수단이 있는 사람한테 고용돼가지고 착취당하면서 피땀 한 방울까지 착취당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 그러니까 경제적 불평등이 모든 사회적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을 둘로 나누면은 누구랑 누구로 나눌 수 있는 거야.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반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 아저씨는 사회 집단을 나눌 때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와 생산 수단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로 구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가는 이게 외래어로 하면은 부르주아라고 하고, 노동자는 외래어로 하면은 프롤레타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시고 마르크스 아저씨의 계급에 대한 얘기 잘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편집을 내가 하는 걸 깜빡해가지고 지워야 되는데 이거 못 지우고 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개념이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마르크스 아저씨가 계급 개념을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한 아저씨들도 있었는데 반대하는 아저씨들도 있었어요. 계급이란 개념이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기 조금 단순한 측면이 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아저씨가 누구냐? 막스 베버라는 아저씨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경제적 불평등 말고도 사회에는 경제적 불평등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사회적인 불평등, 정치적인 불평등도 분명히 존재해.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 이외에 정치적, 사회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서 사회 구성원들을 분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사회 구성원들을 분류하는 용어가 뭐냐? 계층이라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층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사는지, 사회적으로 명망이 얼마나 높은지, 정치적으로 얼마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불평등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요.
우리가 보면은 잘 사는 사람이 뭐 명망도 높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많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 자, 내가 사업가야. 근데 내가 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긴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업으로 좀 벌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 대부업. 우리 그치 그치 대부업 같은 거. 대부업 좋다. 갑자기. 마약으로 해야 되나 했는데 대부업 있어. 대부업으로 내가 엄청나게 도리대금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때? 경제적으로 봤을 땐 생산수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대부업 회사가 있어. 고객님 사랑합니다. 김명 팀장입니다. 자,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김명 팀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부업 돈 빌리라고 대출 받으라고 권하는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어쨌든 자, 내가 그런 분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으면은 경제적으로는 힘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잘 살아. 잘 사는데 사회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 어때요? 저분 고리대금 해가지고 돈 많이 버셨대. 대단하다. 라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거야? 대단하지 않게 사람들이 볼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회적인 위신 같은 건 어때요? 높지 않아. 반면에 내 친구가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여러분 돈 많이 벌까요? 많이 벌어요. 많이 벌어. 많이 버는데 나보다 많이 벌까? 대부업을 하는 사람만큼 많이 벌까요? 아니요. 나보단 많이 못 벌어. 그러니까 나에 비해서 교수님은 경제적으로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이 엄청난 교수님이야. 학계에 큰 획을 그어가지고 노벨상도 받고 이런 교수님이에요.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받는 존경, 명망 이런 것들이 어때요? 나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나보다 교수님이, 사업가보다 교수님이 더 높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적으로 봤을 때는 마르크스처럼 보면은 무조건 그러면은 사업가가 뭐 자본가고 교수님이 뭐 프롤레타리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스 베버 아저씨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불평등의 측면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람들을 분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막스 베버 아저씨가 사람들을 분류한 거는 마르크스 아저씨보다 종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습니다. 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스 베버 아저씨가 주장한 계층이라는 개념은 세 가지 하위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급의 하위 개념은 자본가와 노동자였어요. 근데 계층의 하위 개념은 상위 계층, 중위 계층, 하위 계층 요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을 크게 나누면 상위, 중위, 하위 계층으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분류법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을 나눌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역시 사회문화에 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까지 해가지고 사회불평등에 따른 사회집단 구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불평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회불평등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배웠는데 요 아래에 나오시면은 거기에 추가해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이제 평범한 사회 구성원들이 아니라 사회에서 약간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 또 힘이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겪는 불평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구야?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이슈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경험하는 사회 불평등은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보면은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인, 또 1학기 때 배웠잖아요. 그치? 탈북민, 세터민이 있었고 또 여러분 같은 청소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정, 자녀 이런 여러 종류의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우리 많이 차별을 겪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차별을 겪어요? 그 사람들이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아니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긴 해.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야? 주류 집단과 다르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겪는 불평등은 이들이 사회 주류 집단과 다르다는 비합리적 이유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1학기 때 한번 한 내용이긴 하지만 사회적 소수자가 그러면 성립되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가의 내용을 같이 4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소수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첫 번째 조건 뭐였어요? 그렇지. 사회적 소수자는 특징이 있었어. 무슨 특징? 사회의 주류 집단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신체적, 문화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식별 가능성이라고 해요. 일단 어떤 집단이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되려면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사람들이 실제로 권력의 열쇠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류 집단이랑 신체적 문화적 특징이 구별돼. 그리고 머릿수도 적어. 근데 걔들이 사회에서 모든 실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경제, 정치, 문화적 권한은 걔들이 다 가지고 있어. 사회를 막 자기들이 쥐고 흔드는 거야. 그러면 걔들은 소수이긴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거야, 아닌 거예요? 주류 집단, 오히려 걔들이 주류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권력의 열쇠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력에서 주류 집단에 비해 열쇠에 놓여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학기 때는 이거 그 권력의 열쇠 설명하면서 미국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남아공 같은 나라도 보시면은 이런 사례에 속합니다.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 어디 대륙에 붙어 있는 나라예요? 아프리카 대륙에 붙어 있는 나라야. 아프리카에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국민 중에 자 대다수는 어떤 인종이에요? 흑인이요, 흑인. 인구의 대다수는 흑인인데 여러분 이 나라는 흑인이 오히려 사회적 소수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이 나라는 흑인 말고 백인들도 사는데 이 백인들이 인구상 소수예요. 근데 이 백인들이 이 남아공의 모든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수인 흑인이 기득권에서 배제되어서 흑인을 사회적 소수자로 이 나라에서는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학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머릿수가 많다고 머릿수가 적다고 사회적 소수자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소수자로 어떤 집단이 인정받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필요한 조건은 사회적 차별 대우입니다. 어떤 집단이 식별 가능성도 있고 권력의 열쇠도 있어. 근데 이 사람들한테 실제로 가해지는 차별 대우가 없어요. 그럼 어때? 이 사람들은 사회적 소수자야,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청소년인데 우리 현실에서 보면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차별한 일이 많잖아.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 1학기 때 배웠어요. 배웠다기보다는 같이 이렇게 우리가 봤다는 게 맞겠지. 일할 때 알바 시킬 때 어때? 청소년들 월급 더 적게 주고 일 더 많이 시키고 어렵고 험한 일 청소년들한테 등 떠밀고 이러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는 원인이 뭐예요? 청소년들이 뭐 일을 못해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뭐예요? 얘네가 어리니까, 아직 어른이 아니니까. 얘네는 아직 어리니까 내가 확 윽박 지르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지. 내가 월급을 적게 줘도 얘들은 어른이 아니니까 안 따지겠지. 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청소년이란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소수자라는 이유로 우리가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 대상이 될 때 바로 그 집단이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식별 가능성이 있고 권력 열쇠도 있어. 근데 사회에서 나를 차별 대우하진 않아.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 능력만큼 내 노력만큼 인정받고 대우받는 사회예요. 그러면은 그 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수자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조건까지 여러분들 같이 보시고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뭐냐? 집합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이거 뭐냐면 차별받는 집단, 그러니까 내가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집단 의식 또는 소속감을 가져야 비로소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많이 차별받고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일을 많이 겪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겪는 이유를 여러분 안에서 찾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알바를 하면서 돈도 적게 받고 나만 굉장히 그 힘들고 굳은 일 많이 시키고 하는데 그런 이유를 다 나한테서만 찾는 거야. 내가 못났으니까, 내가 게으르니까, 내가 머리가 안 좋으니까,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내가 이런 차별 대우를 받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때? 여러분은 사회적 소수자로 묶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눈을 여러분 안이 아니라 밖으로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을 보니까 나처럼 나이가 어리다는 아직 어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 같은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은 한 그룹이구나 라고 하는 집단의식 또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그 집단을 바로 사회적 소수자로 묶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1학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소수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그리고 요 내용도 그리고 이제 사회문화에서 오늘 사회문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한 번 또 더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내용을 모두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소단원 1단원 사회 불평등 현상의 의미와 양상에 대해서는 자, 모두 다 자, 나가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소단원 2단원이 있어요. 공간 불평등 현상. 자,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저기 뭐시냐 그 신입생 들어오고 막 예비 소집일 하고 시험 보고 하면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여기 조금만 진도 나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 재밌는 거 하나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간 불평등 현상을 이제 2단원에서 배울 건데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1단원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존재한다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참 얄궂게도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뭐에도 존재하느냐? 공간에도 존재합니다. 이 공간과 저 공간이 불평등하지가 않아요. 뭔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공간 불평등. 지역 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서 자,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현상을 공간 불평등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불평등이라고 하는 현상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가 아니고 이번 수업 들은 게 화요일이었죠. 화요일날 수업할 때 이 우리나라 각 지역이 자, 공평하지 않다, 평등하지 않다라는 거를 뉴스 하나로 배운 적이 있어요. 어떤 뉴스였어요? 산부인과가 어디에 부족해? 강원도에 엄청나게 부족해요. 그래서 산모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산모들은 배 아프면은 산부인과에 3분 5분이면 갈 수 있어. 근데 강원도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30분 1시간씩 차를 타고 달려야 겨우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는 지역이 어디냐, 사는 공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자, 여러 가지 경제, 사회, 문화적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불평등 현상은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 우리가 저번에 배웠습니다. 근데 이 공간 불평등이 어디의 사이에도 나타날 수 있느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사이에 공간 불평등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도 공간 불평등이 존재해요. 그리고 같은 지역 안에 묶이더라도 도시냐 촌락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공간 불평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불평등은 자, 공간 규모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지 아니면은 그냥 각 지역에 해당하는 건지 이런 공간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고등학교를 이제 제가 용인에 사는데 용인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제 시험 봐가지고 약간 도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살짝 유학이라고 해야 되나? 유학 비슷하게 저 혼자 갔었는데 가니까 공간이 평등하지 않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가서 이제 애들이랑 사귀려고 보니까 애들이 너무 깍쟁이야. 날 너무 촌놈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네 집에서 뭐 경운기 몰고 다니냐 뭐 아직도 근데 경운기가 사실 다니긴 했어. 그래서 반박을 못했어. 막 부들부들거리긴 했는데 아직도 뭐 소 끌고 다니냐, 소는 안 끌고 다녔는데 막 소를 끌고 다닌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계속 놀리길래 야 우리도 나름대로 막 이게 나름대로 발전됐어 라고 따졌는데 애들이 물어보는 거야. 야 그러면 우리 지역이랑 너네 지역이랑 같은지 한번 보자. 너네 지역에 CGV 있니? 없어. 너네 지역에 이마트 있니? 없어. 그러다가 애들이 야 그러면 너네 베스킨라빈스 있지? 없어.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파리바게트도 없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야 진짜 촌놈이다. 그래서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 이제 한 촌놈으로 내가 이렇게 불렸었는데 자 이런 게 바로 뭐다? 공간 불평등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치? 친구들은 걸어서 CGV 갈 때 나는 버스 타고 30분씩 40분씩 자 빙빙빙 돌아야 CGV 갈 수 있고 친구들은 자 베스킨라빈스에서 엄마는 외계인 슈팅스타 뭐 이런 거 레인보우 샤베트 이런 거 사 먹을 때 나는 자 슈퍼에 가가지고 슈퍼에서 500원짜리 수박바 같이 스쿠르바 맛있긴 하지만 이런 걸 먹어야 되고 이런 게 공간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불평등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데 근데 이런 불평등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여러분? 공간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각 지역이 같으니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간 불평등의 발생 원인을 보면 자, 지역마다 자연 환경 그리고 생산 요소가 각각 다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공간 불평등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큰 나라는 아니야. 좁은 나라인데 그 좁은 나라 안에서 기후와 지형이 각 지역마다 굉장히 달라요. 우리나라 여러분 기후적인 특색 뭐가 있어? 가장 뚜렷한 거는 사계절이 있어요. 뚜렷해. 그리고 자 지형을 보면 어때? 지형을 보면은 산이 많아. 산이 많은데 우리나라 전체에 다 많아요? 그건 또 아니야. 어느 지역에 편중돼 있어? 주로 강원도, 경상도 같은 동쪽 지역에 편중돼 있어요. 반면에 서쪽 지역은 어때? 동쪽보다 조금 고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제 동고서저의 지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기후와 지형이 지역마다 다르게 분포가 돼 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 요소도 이거를 따라서 다르게 분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후가 따뜻하고 온난해, 다른 지역보다 살기 좋아. 그리고 지형이 평탄해요. 야, 내가 이동하는데 힘들지 않아. 그리고 주변에 하천이 너무 잘 흐르고 있어. 농사 같은 거 짓기도 편하고 배 타고 이동하기도 편합니다. 이런 지역은 어때요? 이런 지역에 발붙이려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은 당연히 인구가 많아지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지역, 해발 고도도 높고 접근성도 불편하고 기후도 안 좋아. 이런 지역은 당연히 인구가 적게 분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환경에 따라서 인구, 노동, 자본 같은 생산 요소가 각각 다르게 분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환경에 따라서 자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편중되게 분포돼 있어요. 예를 들면 석유 대부분 어디 분포돼 있어? 석유라고 하는 자원 대부분 어디 분포돼 있어요? 자연 환경을 따라서 중동, 미국, 러시아, 그 다음에 뭐 남미 일부 지역에 분포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0년 동안 땅을 파도 석유 한 방울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각 공간마다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불평등이 요즘에는 어떤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최근에는 지역 개발 과정에서 공간 불평등이 심화돼가지고 같은 지역 아니라도 자, 개발 여부에 따라서 새롭게 개발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역 사이에 공간 불평등이 발생한다. 자, 지역 사이에 격차라는 것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용인 사람인데 내가 사는 마을이 여러분 신도시로 개발된대요. 그럼 어때? 좋아요. 왜 좋아? 내가 사는 마을에 아파트가 들어서 자, 지하철이 지나가요. 새로 상가가 생겨. 여러 가지 문화시설, 편의시설이 들어와요. 집값이 올라가. 내 사는 지역은 발달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은 어떨까? 개발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낙후된 채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발되는 곳은 주거, 교통, 교육 등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지가가 상승해요. 지가 상승이 뭐죠, 여러분? 지가가 뭐예요? 지가. 땅값이 올라가요. 집값이 올라가. 근데 개발에서 배제된 지역, 개발되지 못한 곳, 혹은 구시가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의 중심지였는데 개발에서 밀려나가지고 소외되는 곳은 어떻게 된다? 슬럼화가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슬럼이란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도시 내에 빈민이 많이 거주하거나 주거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시면은 슬럼같이 그렇게 분류되는 지역이 많죠. 자, 잘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환경이 좀 열악한 그런 지역들. 그래서 각 지역이 그렇게 되는 현상을 바로 슬럼화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여러 도시 중에 굉장히 슬럼이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어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 유명한 도시. 어디야?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 뉴욕. 뉴욕에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슬럼이 있어요. 어디? 할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자, 할렘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이제 흑인들이 많이 이제 모여 사는 지역인데 그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제 빈민층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범죄라든가 이런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꺼리는 지역이 됐다. 사람들이 좀 인식적으로 기피하는 지역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뉴욕 하면 세계에서 막 제일 잘 사는 도시, 화려한 도시 이런 데로 많이 꼽히잖아요. 근데 그런 도시 안에서도 이렇게 공간 불평등이 존재한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해 놓으시고 시간이 남기 때문에 자, 이 슬럼에 대한 영상 자, 이걸 제가 딴반에서 한번 봤는데 되게 짧으면서도 좀 임팩트 있는 영상이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유튜버 한 사람이 뉴욕의 할렘에 갔어요. 그래서 할렘에 낮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풍경이 어떤지 찍은 영상인데 그거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그래서 슬럼가가 뭐 다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 분위기. 감이 오시나요? 저희는 지금 뉴욕의 빛과 어둠, 빛과 그림자, 할렘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할렘에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우리 할렘 왜 왔지? 여기가 진짜 위험한지 아닌지 직접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여기는 이제 동할렘인데 이스트할렘이라고 할렘 지역에서 제일 위험하다는 지역에, 그래서 저희가 할렘이 정말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증명해보러 왔는데, 일단 저희가 촬영이 앞서서 지금 촬영하는 것도 좀 무서운데 여권이랑 지갑이랑 시계 돈 돈 $20만 주고 그걸 지금 다 놓고 왔어요. 지금 왜 놓고 왔을까요? 밥 먹었고 한 먹어야 되겠지. 비싼 거는 다 놓고 왔어요. 그리고 흑경들한테 털리는 걸 대비해서 지금 NBA 좋아할 거야. MBA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챙겼습니다. 헤이. 지금 나 좋았어. 아 이거 좋아. 자, 여러분 할렘이 정말 위험한지 저희 근데 뭐 영상이 그래서 조금 오줌 기가 싸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자 키포인트만 보자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기심 생긴다고 밤에 오거나 이러지 마시고, 지금 저기 후드 쓴 흑형들이 너무 많아갖고 우리가 지금 그걸 쓰고 계시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여기도 사람이 사는 데니까 여기가 뭐막 우업천지 걸리면 뭐 시비 걸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건물도 있고 좀 모를 수 있어. 볼 수 있어? 못 봤어? 이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확실히 사람 사는 오히려 그냥 정겨운 것 같아 여기가. 형제들이 많아서 귀여워. 자, 난 다시 태어나면 흑인으로 태어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살 거야. 라고 말은 하는데 올수 있다. 자, 저희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는 언제 지역들을 때 여기 알아보고. 벗어날까 이 아저씨 되게 자, 그거 신경 쓰면서 무슨 일 있으면은 절로 가면 되고. 이게 물건 잘 받아야 되겠다. 변하지라고 그러지 백인도 많고. 흑인이 한 90명이면 백인이 5명, 다른 인종이 또 5명, 이런 식으로 인구가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렘은 여러분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할렘에서 보여드릴 게 있는데 네.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나와 있네요. 상가예요. 이쪽에 할렘 상가. 좀 유리가 좀 이상하죠. 유리가 좀 이상한데, 헤이, 꼬마가 저한테 인사를 하네요. 근데 이쪽에 유리가 조금 자연스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방탄 유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상가에 방탄유리 느낌이 좀 다르죠. 언제든지 여기서 얘는 무슨 방탄유리다. 문제가 생기면 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인명 그치 피해가 나지 않고 범죄에 노출될 방탄유리를 가능성이 제작이 있기 때문에 되었다고. 강도나 충격 그만큼 같은 할렘이 범죄에 어떤 노출될 지역이 가능성이 있기 가능한지 때문에 감이 좀 오네요. 방탄유리를 밤에는 위험하지만 낮에는 그래도 다닐 만한 사람이 사는 지역 할렘. 여러분들도 뉴욕에 방문하셨을 때 한 번 정도는 와보실만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뉴욕 가시면은 뭐 낮에 해가지고 여자는 열받지 않아. 그걸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서 이런 측면을 통해 약간 슬럼이라는 곳에 하는 슬럼이라 불리는 곳들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아놓고 넘어가시.